자, 삼국의 발전 6세기로 들어옵니다. 우리 이제 페이지는 20쪽으로 넘어왔고요. 나제 동맹은 여전히 굳건한 상태에서 6세기를 지금 맞이하는데 6세기 이렇게 보면 백제를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 백제 같은 경우는 자, 다시 들고 일어날 건데 백제가 당시 수도 웅진이에요. 자, 백제는 수도 변천이 정말 너무 중요해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 아까 고구려가 바로 장수왕이 충주고비를 세울 때 그죠? 그때가 5세기 고구려 최고 전성기. 백제는 너무나 큰 위기를 맞이하더라. 그러면서 수도가 웅진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수도를 사비로 한 번 더 천도할 것이기 때문에 백제는 요 세 번의 수도 변동이 너무 중요해서 그러니까 수도 따라서 잘 가주셔야 돼요. 지금 박스 색깔 바뀌었던 그 파트가 웅진 시대였고 이 웅진에서 다시 진짜 영원히 무너져 있을 것만 같았던 백제가 다시 일어나요. 이름은 바로 무령왕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기를 완전히 반전의 기회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드는 이런 왕들이 정말 대단한 리더십을 가졌다. 아까 고구려는 소수림왕이 그런 존재였고요. 백제는 지금 무령왕이 그런 존재입니다. 이 백제 무령왕 하면 지방 22곳의 왕족을 지방 22곳의 왕족을 지방관으로 파견을 할 거예요. 22담로 여기 다시 한번 쓸게요. 22담로 너무 중요해서 그 지방 22명의 왕족을 지방관으로 일일이 이제 박아둔다라는 것은 지방 모든 통치력을 다 국왕 1인이 장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중앙집권 강화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지방관을 많이 파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왕권 강화책인데 그 지방관이 왕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진짜 대단했던 왕권 강화책 이 무령왕이 만들어냈고요. 당시 중국이 남조, 양나라와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데 양나라를 드나들었던 증거가 양나라와 화첩에 나와요. 양직공도라고 거기 보면 백제 사신의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했다라는 거 그 양직공도에 나오고 있는 백제 사신의 모습 보이시죠? 자, 6세기 이제 말에 이 양나라와 6세기 중엽에 양나라와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서 특히 귀족들이 굉장히 예찬하고 있던 종교. 귀족들은 삶의 여유 시간이 너무나 많으니까 항상 자연을 예찬하고 아따 나도 저렇게 정말 늙어도 평생 죽지 않는 저런 신선이 되고 싶다 꿈꾸거든요. 불로장생, 나 신선 되고 싶다. 그래서 불로장생을 추구하며 현세 구복과 그리고 신선이 되고 싶다는 걸 추구하는 그런 도교라는 정말 귀족들이나 삶을 예찬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그것까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때 도교를 수입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6세기 사실 되겠어요. 무령왕. 어느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가 망가져 있는데 문화가 변화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다시 정치, 경제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성왕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다시 왕권을 강화시켜 놓은 것을 디뎌서 수를 또 한 번 옮기니 그 수도가 바로 사비성이에요. 자, 사비성. 자, 사비는 지금의 충남 부여가 되겠습니다.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는 건 사비는 굉장히 크고 의리의리한 성이거든요. 다시 이 나라 왕권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의미요. 자, 이 사람이 사비로 천도했을 뿐만 아니라 국호를 남부여로 가거든요. 북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거죠. 그 다음에 중앙에 22개 실무관청을 빼곡하게 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치력을 다시 한번 리셋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백제가 무령왕에서 성왕으로 라인업이 이어질 때 신라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수도 여기 금성에서 정말 대단한 라인업이 이어질 거예요. 정말. 누구냐면 서기 500년 딱 6세기가 시작될 때 나오는 그 사람이 지증왕입니다. 이 신라 같은 경우 이 지증왕이라는 사람이 바로 뭘 할 거냐면 사로국으로 불려오던 이 국호를 신라라고 바꿀 때고요. 마리간을 드디어 왕이라고 바꿀 때예요. 그 다음에 이사부라는 장군이 우상국을 점령하는데 우상국은 정확히 말해서 울릉도거든요. 근데 울릉도에서 날 맑은 날 87km 떨어져 있는 독도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울릉도와 그 부속섬 독도까지 우리 영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부라는 장군이 자 우상국까지 복속을 하더라. 그 다음에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를 장려했다. 그걸 우경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훗날 만들어지는 김부식의 삼국사기라는 역사서에서 6세기 지증왕 때 기록으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경장려. 자, 거기다가 신라 수도 경주에 드디어 시장 동시라는 게 개설이 돼요. 나중에 삼국이 통일된 이후에 수도 금성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 몰리다 보니 그때부터 서시와 남시가 추가로 개설이 될 건데 일단은 동시 먼저 스타트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관리하는 간청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 시장의 물가를 관리 감독해야 돼요. 눈대중으로 대충 팔던 시대이기 때문에 시장 끝에서 끝에 물건의 가격이 너무나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걸 동시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독 간청까지 따로 두더라라는 거죠.
다음 왕이 버풍왕이에요. 22대 국왕 지증왕에 이어 23대 국왕이 바로 버풍왕인데 이 버풍왕이 해내는 역할이 정말 너무나 많을 겁니다. 자, 이 버풍왕 같은 경우는 일단 불교를 수용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아까 고구려 소수림왕은 수용이었죠. 불교 수용. 그 다음에 아까 백제도요. 최고의 전성기였던 근초고왕 다음으로 침류왕이 나올 건데 침류왕 때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자, 동진 남조로부터 받아들이는데 이 두 개 나라는 받아들이면서 바로 그냥 국교가 돼요. 근데 이 나라는 이미 5세기 고구려로부터 받아들였지만 불교라는 종교를 계속 배척하고 있다가 이차돈이라는 스님이 순교할 때가 이때예요. 이차돈의 순교로 드디어 불교가 공인되더라. 그러니까 수용과 공인이라는 절차를 따로 겪는 나라는 유일하게 신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가 공인되더라. 되게 중요했고요. 이제서야 율령이 반포될 건데 율령 반포도 좀 많이 늦었죠. 6세기 가서야 율령이 반포될 텐데 이 나라 17관등 제도로 정비가 될 거예요. 그 17관등 제도가 골품 제도와 연결이 될 거거든요. 이때 이 남자가 바로 골품제를 정비했는데 골품제는 나라 중앙 귀족도 4두품, 5두품, 6두품으로 나눠놓고 왕족은 진골로 우대하죠. 자, 그거에 맞춰서 관리, 진출의 상한선을 마련한 거예요. 이따 뒤에서 골품제도 표를 보면서 그건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골품제도가 이때 이 사람이 정비를 했고요. 자, 가야국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우리 가야국은 좀 여기다가 클로즈업을 해볼게요. 백제와 신라 사이에 끼어있지 않겠어요? 자, 이 가야라는 나라는 원래 변한이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이 변한 자체가 철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철의 왕국 가야라고 불리는데 자, 원래 바닷가 쪽 김에 금강가야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대요. 왕은 여기에서만 나오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김해 금강가야 나중에 주도권을 잃게 될 거예요. 내륙의 고령, 대가야로 중심지가 이동하게 될 텐데 이유는 아까 4세기 말에 말이에요. 4세기 말 5세기 초에 고구려 5만 명의 군사가 이렇게 신라를 돕기 위해 내려왔던 적이 있어요. 아까 광개토 대왕의 군사가 신라 내물마리간을 도울 때 기억하시죠? 그때 고구려군이 이렇게 주둔하는 바람에 김해 금강가야가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고 내륙의 고령 대가야가 뜨게 될 텐데 이미 중심지 기능을 상실한 그러니까 현 왕족이 아니라 전 왕족이 되겠죠? 전 왕족인 김해 금강가야가 이미 주도권을 상실했잖아요. 계속 버풍왕 때 어르고 달래고 구슬렀어요. 그래서 김씨가 결국 나라를 갖다 바칩니다. 이렇게 해서 532년의 일인데 김해 금강가야까지 정복해요. 김해 금강가야는 정확히 말해 전쟁 없이 나라를 투항했습니다. 그래서 김해 금강가야까지 자연스레 정복을 하게 되더라. 이 남자가 병부를 설치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 병부라는 건 나라 이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나라 행정부처인데 국방부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국방부. 자, 그 다음에 화백회를 주관하는 최고 높은 수상이 상대등. 상대등도 이때 설치가 되는 것이고 이 남자 연호 쓰는 사람이기도 해요. 연호, 건원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더라. 자, 24대 국왕이 바로 뒤에 이어 나올 거예요. 신라진흥왕. 이 신라진흥왕이 최고의 전성기이자 사실은 배신의 군주죠. 누굴 배신했느냐? 바로 백제 성왕이에요. 당시 고구려가 위에 돌궐과 국경을 맞대게 되면서 군사 병력을 북쪽으로 좀 많이 올렸거든요. 남쪽이 비어져 있는 틈에 백제 성왕이 제안해서 한강 하구를 먹고 들어간 게 백제가 되겠고요. 신라가 한강 상류를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데 백제가 좀 방심한 틈에 백제가 차지했던 이 한강 하류까지를 다 신라가 영토화 시켰다는 거죠. 대가야까지 다 정복하고 이래 버리니까 바로 신라 영토가 어마무지해지네요. 함경도까지 진출하고 대가야까지 다 정복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신라 영토가 이 무렵 최대 영토가 돼요. 그러니까 최대 정복군주 신라진흥왕이 되겠지만 신라진흥왕은 그러면서 동시에 배신의 군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라진흥왕은 한강 전 지역을 확보하는데 이 한강 전 지역 확보에는 백제 성왕을 배신한 대가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대가야까지 싹 이때 정복해요. 결국에는 대가야까지 다 신라 영토가 된다라는 건 가야 전 지역이 다 넘어갔다는 얘기네요. 신라 쪽으로. 자,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이 남자가 비석을 많이 쌓았는데 제일 먼저 쌓은 비석이 바로 한강 상류 라인 따라 올라가다가 만든 단양 적성 신라비가 단양 신라 적성비라고 정확히 얘기하죠. 제가 말을 하다가 보니까 꼬였는데 자, 단양 적성비가 제일 먼저 551년 만들어진 비석이 돼 있고요. 자, 이후에는 561년 고령의 대가를 치고 들어가면서 창녕비를 만든 것. 이후에
자, 북한사비와 황초령비와 마운영비는 같은 연도인 568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북한산비가 555년이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의 교과서, 최근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568년 이후로 추정된다라고 싹 바뀌었어요, 기록이.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쯤해서 560년대쯤에서 이렇게 6세기 중엽에 이렇게 지금 신라가 영토를 치고 들어갔다라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비석을 많이 쌓았네요. 신라 진흥왕이 분명 배신의 군주긴 한데 진짜 미워할 수 없는 건 정치를 잘해요. 얄밉도록 잘합니다. 이 남자가 화랑도를 인생 말년에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리더십은 본인 혼자 다 모든 업적과 영광을 누리고 끝이 아니라 다음 왕이 해야 될 역할까지 뭔가 바톤 터치 역할을 좀 잘해줘야 되는 건데 결국에 이후 7세기 때 신라가 삼국통일을 화랑도가 주도해서 읽어낸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만든 신라 진흥왕은 삼국통일의 기틀까지 마련한 거 아니겠어요? 자, 거기다 황룡사라도 큰 절을 만들어서 정말 불교를 너무너무 장려했던 사람. 예, 불교 장려가 곧 불심으로 대동단결, 왕권 강화책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백제는 이렇게 한강 하류까지 얻었었으나 신라의 배신으로 이렇게 막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백제 상황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사실 국경을 입에 거품 물고 쳐들어갑니다. 554년의 일이고요. 국경에서 터졌던 관산성 전투. 신라를 공격하고 들어갔는데 이때 바로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전사를 해요. 이때부터 백제와 신라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사이가. 이후에 6세기로 꺾여도 이후에 7세기로 꺾여도 계속 백제가 신라를 공격할 겁니다. 아주 신라는 정말 고난한 세월을 겪게 될 거예요. 자, 7세기로 갈게요. 7세기로 가게 되면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진짜 큰 변화가 생기거든요. 중국이 통일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통일을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 6세기 말에서 7세기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세도를 먼저 보자면 고구려가 여전히 한강은 잃었지만 요동을 차지하고 있는 강자예요. 그래서 위로는 돌궐, 그죠? 또 그다음에 한강을 잃은 백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고전성기지만 그런다 해도 사실 백제가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괴로운 신라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일본이 있겠고. 자, 근데 중국이 통일한다는 건 진짜 너무나 큰 동아시아 전체를 흔들 이슈입니다.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데 그러면 요동을 노리는 수나라와 고구려는 싸움이 아니 날 수가 없어요. 자, 드디어 7세기 때 붙을 겁니다. 612년의 일이에요. 고구려 대 수나라. 우리 그거 수나라 113만 대군을 고구려가 10만 명의 병력으로 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전쟁이 바로 우리나라 3대 대첩에 기록될 만한 큰일 아니겠어요? 을지문덕의 그 유명한 살수대첩이 이때입니다. 그 살수는 청천강을 얘기해요. 예, 청천강.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북한의 강들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한국사 능력검정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 꼭 기억해야 될 강이 평양을 관통하는 대동강이 되겠고요. 그 위가 청천강이고 그 위가 국경 압록강이에요. 아까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순서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그 청천강 일대가 살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수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죠. 그 결과 수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멸망. 그리고 들어서 나라가 37년 만에 들어서 나라가 당나라예요. 당나라가 618년에 건국이 되거든요. 근데 이 당나라와 고구려는 서로 간에 처음에는 간봐요. 눈치 봐요. 처음부터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애써서 웃는 척하죠. 자, 이때 이제 우리는 천리장성을 딱 국경에다 쌓으면서 당나라 침략에 대비를 할 거거든요. 자, 이러면서 돌궐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4개 나라가 동맹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제 바다 건너 요 2개 나라가 이제 동맹을 하게 되는 이런 6세기 말 7세기 초의 외교를 십자형 외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형 외교. 자, 당과 안이 붙을 수 없어요. 우리는 국경지방의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대비를 했지만 저 천리장성 축조를 지휘하며 권력을 최고로 키운 고구려 귀족 하나가 나올 거예요. 연개소문이라고. 642년에 연개소문이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평양 권력을 본인, 그러니까 평양성, 나라 수도잖아요. 평양성 권력을 본인이 휘어잡을 거예요. 물론 보장왕이라는 허수아비 왕을 세워놨죠. 뒤에서 사실상 연개소문이 지휘를 하게 될 텐데 이러니 고구려 연개소문 대 당태종, 정말 물러날 수 없는 한판의 격돌이 또 한 번 터집니다. 그게 645년의 전투예요. 이번엔 고구려 대 아이고 자, 고구려 대 당이 되겠죠. 우리 이 전투 이름은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안시성 전투.
게임으로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데 고구려 대 당나라와의 전투가 바로 안시성 전투. 또 고구려가 이겼어요. 자, 그러면 당나라 입장에서는 와, 수나라에 이어서 고구려를 또 못 먹었으니 고구려라고 하면 이가 갈리겠죠. 자, 근데 신라는 지금 백제의 잦은 공격으로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아까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터뜨리던 642년이라는 해는 신라로 봐도 뼈 때리는 해거든요. 백제가 공격을 해서 지금 현재 합천 땅 대야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대야성 전투에서 대야성을 지키던 성주와 그 성주 와이프가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성주의 와이프가 바로 누구냐면 신라 최고의 진골귀족 김춘추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김춘추의 딸과 사비가 그 대야성 전투에서 목숨을 다 잃어요. 그러니 신라의 그 진골귀족 김춘추 눈에 보이는 거 없겠죠. 그렇게 해서 먼저는 사실 고구려 연개소문에게 먼저 동맹군을 요청합니다만 연개소문이 한강 내놔 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동맹을 거절당한 신라의 김춘추가 바다 건너 당나라 태종을 만납니다. 그러니 나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 땅 가지고 당신은 고구려 땅 멸망시키고 고구려 땅 가지자. 사실 그럼 당태종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동맹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해 나당연합군 결성이 된 게 648년의 일. 안시성 전투 패배 3년 만에 나당연합군이 결성. 이 나당연합군을 결성해낸 그 공로가 바로 김춘추한테 있는 거예요. 이로써 김춘추가 신라 최초로 진골 출신의 왕에 등극하게 될 겁니다. 신라는 최고 높은 귀족회의 화백회의가 있는데요. 이 화백회의를 압박하여 최고의 진골 귀족, 그러니까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 돼버려요. 그 남자가 바로 김춘추 무열 왕이 될 겁니다. 이로써 이제 무열하게 즉위를 하게 되는데 무열왕의 지위로 660년 먼저 멸망하는 게 백제예요. 그 백제 마지막 전투가 바로 계백장군이 이끈 황산벌 전투죠. 백제가 먼저 멸망을 할 겁니다. 이로써 사비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이후에 거기 지도를 보시면 규르성의 복신도침이나 그 다음에 임조원성의 흑시상지 같은 부흥운동이 곳곳마다 터질 거지만 하나의 구심점을 잡고 폭발력이 터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나당연합군에 의해 다 진압이 될 거고요. 자, 668년이에요. 그렇게 잘 세우던 고구려가 너무 쉽게 멸망하네요. 왜냐면 요 사이에 연개소문이 죽은 걸로 추정됩니다. 연개소문이 죽으면서 아들 셋 사이에 귀족들 간의 대분열. 결국 대분열 앞에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 고구려가 멸망해요. 이 고구려가 멸망하는 그 과정을 무열왕이 끝내 다 지켜보지 못하고 아들이 넘겨받으니 그 아들이 문무왕이에요. 이로써 이제 문무왕이 결국엔 고구려 멸망부터를 지휘하게 될 거예요. 외삼촌인 김유신과 더불어. 자, 이후에 고구려도 멸망했어요. 자, 고구려 멸망 이후에 부흥운동 곳곳마다 난리 나죠. 특히 유동의 고연무라던가 여기 황해도 재령에 건모잠, 그리고 저 밑에 익산 땅에 특히 이 안승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지도에. 그 안승은 보장왕의 서자로 왕족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고구려의 부흥운동도 한 곳에서 폭발력 있게 터지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운동이 다 분열을 이미 겪고 있었다라는 게 사실 좀 폭발력 있게 진행되기 좀 힘들다라는 점이기도 하죠. 자, 이후에 고구려 땅을 당이 먹으면 돼요. 당이 가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나당연합군의 해체가 될 텐데 아름답지 못해요.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들더라.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백제 옛 땅에다 보이시죠? 웅진 도독부, 심지어 신라 땅에다가도 계림 도독부, 고구려 옛 땅에다가 안동 도호부 이러면서 삼국이 다 사실상 당나라 지배하에 넘어갈 뻔하는 위기. 그래서 어제 연합군이 깨지고 이제는 전쟁 관계로 돌입합니다. 이게 나당 전쟁. 자, 나당 전쟁 결정적으로 675년 육지에서 터졌던 매소성 전투, 676년 바다에서 터졌던 기볼포 전투. 이렇게 해서 매소성 기볼포 전투에서 가까스로 당나라 군대를 물리쳐내요. 이 당나라 군대를 물리쳐내는 과정에 고구려 유민들과 백제 유민들이 합세를 하거든요. 그러니 삼국통일의 엄청난 의미 중에 하나가 그래도 당나라를 끝까지 맞서 싸웠던 이 한국인들의 단결, 그게 또 의미로 지적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바로 매소성 기볼포 전투에서 잇따라 당군을 격퇴하며 결국 삼국통일을 완성해내는데 그 삼국통일을 완성해내는 그 라인이 바로 대동강이에요. 그러니까 대동강이라는 건 사실 그 예전에 그 넓었던 고구려 땅을 다 떼줬다는 거죠. 네, 고구려 땅을 다 잃었다. 그래서 결국 대동강, 평양을 관통하는 이 대동강으로 한정된, 축소된 통일을 하더라라는 점이 사실 영원히 지적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자, 21쪽 이게 바로 삼국시대를 정리하는 표예요. 아, 이게 진짜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효력을 발휘하게 될
이제 정리법인데 아까 왜 고구려를 흥망성쇠를 기록하자면 3세기 때 한번 꼬꾸라지죠. 선비족의 침략으로. 또 4세기 중에 고국원학의 전사로 또 한번 꼬꾸라집니다. 하지만 이후에 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비록 한강을 잃었다 해도 여전히 7세기 때도 수나라 꺾고 당나라 꺾을 만큼 대단한 위력. 하지만 연개소문이 죽은 이후에 아당연합군의 공격으로 668년 멸망하더라 이랬는데요. 그런 백제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이 시기 백제는, 이 시기 신라는 이렇게 보는 거 되게 중요한 정리법이라는 거죠. 한편 백제는 한강 위례성일 수도 때와 그다음에 웅진으로 꼬꾸라졌을 때와 다시 여기에서 무령왕 때 들고 일어나 아들 성왕이 사비로 옮기는 모습. 그래서 각각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나라 수도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가 이걸 우리는 연결해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신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사금으로 불려오다가 마리깐 시절은 지증왕 때 끝납니다. 지증왕 때부터 왕을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정리하는 이 정리법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저 다른 한국사 수업은 이런 표 안 해요. 한국사 능력검정에서만 합니다. 왜? 한능검에서 굉장히 효능이 좋은 거기 때문에 삼국시대 정리법 잘 참고해 주시고요. 22쪽에 광개토 대왕 능비와 호명 그릇을 통해서는 4세기 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신라 뇌물마리간을 도왔다. 그리고 이때 김해 금강가해가 쇠퇴하고 고령의 대가해가 빵 뜨더라. 하지만 그 아래 김해 금강가에서 고령의 대가해로 중심지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 결국엔 이 두 덩어리가 다 신라 영토화가 되더라까지. 그래서 특히 가야의 문화는 은근 또 단독 문제로 나왔던 적도 몇 번 있기 때문에 눈에 한번 넣어두시고요. 저는 이제 남북국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